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지금은 일부 그린벨트 해제를 전향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의 통신조회 논란에 대해서는 야당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민심 탐방을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약과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구도 어음에 빗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신이 검찰총장 때도 통신조회를 했다는 지적에는 범죄 혐의를 가지고 한 것이며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 한 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 사찰과 연결짓는 것은 물타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한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 후보는 39%, 윤 후보는 28%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보다 300명 넘게 줄면서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0일 연속 1,000명 이상을 기록했고 어제 30명대까지 떨어졌던 사망자는 70명대로 늘었습니다. 경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처가 회사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양평군청 토지 인허가 부서와 관련 공무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습니다. 새해부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되고 2차례 이상 위반하면 최대 10%까지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코로나19 소식부터 짚어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037명으로 전날보다 372명 줄었지만 이틀 연속 5,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명 줄어 1,145명으로 열흘 연속 1,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숨진 환자는 하루 새 73명 추가돼 누적 5,455명입니다. 수도권에서만 신규 환자가 3,453명, 국내 발생의 70%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30%로 부산과 전북, 경남 등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오늘부터 오미크론 변이를 3-4시간 만에 신속하게 판별할 수 있는 PCR이 도입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병관리청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새 PCR 시약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오미크론 5종에 대해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약으로 개발이 됐고 배포돼서 사용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검사 대상에 대해서는 해외 입국 확진자들에 대해서는 분석 가능한 모든 검체에 대해서 전수를 분석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 발생에 대해서는 지자체 역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미분류 집단 사례에 대해서 표본 추출을 해서 분석하며 전체 확진자 대비 평균적으로는 10에서 20% 정도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개되면서 카페와 식당, 유흥주점 등이 다시 밤 9시까지만 영업해야 하는 상황이죠. 이를 어기면 업주뿐만 아니라 손님까지 처벌받는데요. 그런데 서울시가 방역 강화 조치를 고시하면서 대표적 업종인 노래방과 PC방 등은 빠뜨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서울시는 잘못을 사과하고 황급히 고시를 수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이게 사실이라면 황당한 일인데 어떻게 이런 실수가 드러난 겁니까? 네, 경찰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불법 유흥업소를 단속하다가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젯밤 서울 수서경찰서가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서 영업하던 대치동의 한 불법 유흥업소를 단속했는데요. 간판은 노래 연습장으로 해놓고는 실제로는 유흥주점으로 운영된 곳이었습니다. 이 단속으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11명이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하마터면 이들을 형사처분하지는 못할 뻔했습니다. 경찰이 관계법령을 살펴봤더니 영업 제한 위반 처벌 근거가 되는 서울시 고시에서 노래방과 PC방, 영화관, 멀티방 등이 처벌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 때문에 이 업종은 영업시간 제한을 어겨도 과태료 처분만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적발된 업주와 손님들은 과태료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게 됐습니다. 편법 운영을 위해서 노래방 간판을 달았던 곳과는 달리 업소 등록은 일반 음식점으로 해놨기 때문에 서울시 고시에 따른 처벌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서울시 고시가 이처럼 어처구니 없게 정해진 배경은 뭡니까?
네, 서울시에서는 담당 부처의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달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되면서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자 처벌 조항을 뺐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개되자 고시 양식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처벌 규정을 다시 포함하는 걸 깜빡했다는 겁니다. 다만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전 냈던 고시에는 처벌 조항이 제대로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측은 YTN이 관련 내용을 보도한 뒤 곧바로 해당 규정을 수정해 다시 고시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서류를 확인도 안 하고 갖다 붙이는 이른바 복붙 행정 때문에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업소들만 불이익을 당할 뻔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신년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자정 석방됩니다. 사면 절차는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병원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박 전 대통령은 석방 후에도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박 전 대통령 사면 절차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 효력이 발생하는 내일 0시, 그러니까 오늘 자정 무렵에 풀려납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왔던 박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로 현재 삼성 서울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오늘 밤 서울구치소 직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전달하고 자정 무렵 병실에 상주하던 개호 직원들이 철수하면 사면 절차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2017년 3월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에 풀려나는 거지만 박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낼지는 불투명합니다. 지난달 말에 입원한 박 전 대통령은 최소 내년 2월 초까지는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만큼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건데 이번 특별 사면에서도 이 부분이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어제 법조기자 간담회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병원 소견서를 다시 봤더니 소견서 정도가 아니라 진단서였다며 그동안 치료 내역 등이 보태져 사면 결정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치료를 마친 뒤에는 어디에 머물지도 관심인데요.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거처가 없는 상태입니다.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아 내곡동 사저가 법원 경매를 통해 매각됐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받지 못하지만 관련법에 따라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와 경비를 맡게 됩니다. 다만 아직 거처가 정해지지 않아 정확한 사저 경비 인력 규모 등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3천여 명을 발표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포함했습니다. 국정농단과 공천 개입 등으로 징역 22년이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은 남은 17년 3개월형을 면제받게 됐습니다. 아직 내지 않은 벌금 150억여 원도 면제됩니다. 정부는 국민 화합 차원이라고 특별사면 배경을 설명했지만 박 전 대통령 사면을 두고 여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수단체가 석방 축하 집회를 열고 삼성 서울병원 앞에는 박 전 대통령 쾌유를 기원하는 화환들이 놓이기도 했는데요. 반대로 촛불 정부가 민심을 배반했다며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반발하는 시민단체 집회와 성토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택시가 대형마트 5층 주차장 벽을 뚫고 건물 밖으로 추락해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택시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부산 연제구 연산동 홈플러스 5층 주차장에서 택시가 주차장 벽을 뚫고 도로로 추락해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가 숨졌고 택시가 덮친 차량에 타고 있던 7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정치권 공방은 물론이고 대선 후보들의 말도 거칠어지는 듯합니다. 여야 정치인 두 분 모시고 대선 전국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논란이 대선 전국 가장 큰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여야 공방도 지금 거세지고 있는데 먼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 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 동생까지 통신 사찰했습니다.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심지어는 우리 당 의원들 단톡방까지 털었어요. 그럼 결국 다 열어본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 공수처장 사표만 낼 것이 아니라 당장 구속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지금이 어느 때인데 어? 이게 뭐 40년 전, 60년 전, 50년 전 일도 아니고 지금이 어떤 때 이런 짓거리를 하고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윤석열 검찰도 뭐 수십만 건을 했지만 그걸 누구도 사찰이라고 하지는 않죠. 다만 이제 지나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하긴 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야당만 했다면 좀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일이고 문제 제기를 할 만하죠. 그런데 여당은 안 했는지는 확인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도 야당에서 물어봤으니까 야당 것만 대답했을 텐데 여당도 저는 확인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여당만 빼고 야당만 했다면 그건 문제겠죠. 네, 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 혹시 두 분도 통신자료 혹시 조회됐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먼저? 저는 어제 신청했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뭐 오늘 내일 중에는 결과가 나오는. 아니요, 이제 일주일 후에 나온다니까 뭐 예. 시간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느낌은 뭐 주위 사람들 다 뒤졌다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네. 공수처가 괴물수사처라고 저희들이 처음부터 예상을 했었는데 오로지 집권 세력의 정권 그 연장을 위해서 온몸을 다 바쳐 일하는 것인지 이런 야당 정치인들 뭐 심지어 야당 정치인의 가족 그리고 뭐 전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닌 사람들도 전부 다 이렇게 통신 자료를 조회하고 축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는 곧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야당 상당수가 나왔지만 여당에서도 이재명 후보도 얘기했지만 뭐 통신한 기록이 있다면 만약 뭐 통신 조회를 충분히 여당 측에서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종민 의원님께서는 예, 지금 뭐 여당이냐 야당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이제 공수처나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때 입건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건은 공수처 수사가 이제 고발 사주 관련된 수사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김웅 의원이라든가 정정식 의원이라든가 예. 거기에 이제 윤석열 이제 후보나 이런 입건된 사람들을 수사를 하는 겁니다. 예. 수사하다 보면 이 사람들의 통신 사실을 조회하는 거는 법원에 영장을 받아서 해야 돼요. 예. 법적으로. 그래서 아마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김웅 의원의 이제 통신 사실을 조회하다 보면 이 양반이 전화했던 전화번호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뭐 단톡방에서 단톡방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 입건된 사람하고 관련돼 있는 전화번호가 쫙 나오는데 이 전화번호를 다 조회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전화번호 중에서 수사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이 전화번호가 누구 건지를 하는 게 통신 사실 통신 자료 조회입니다. 통신 자료 조회. 통신 자료 조회인데 지금 그걸 한 거예요. 예. 이거는 법원 영장도 필요가 없고 아무런 그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장이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200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거 여야를 자꾸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 여야가 아니고 예. 수사에서 입건된 사람에 관계돼 있는 전화한 사람 목록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게 이제 김웅 의원이나 정정식 의원과 관련돼서 무슨 단톡방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명단이 나온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명단에 만약에 우리 김재현 의원님이 나왔어요. 예. 그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근데 김재현 의원님의 통신 사실을 만약에 조회했다. 예. 범죄 혐의가 없는데 예. 그랬다면 지금 사찰이 되는데 그게 영장이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그건 영장이 필요한 거고. 예. 지금 이 정도는요. 예. 윤석열 총장이 수사할 때 280만 건을 했습니다. 이 통신 조회를. 예. 그리고 박근혜 정부, 우리 저 김재현 의원님이 정무수석 하셨잖아요. 그 정부에서 연 1000만 건을 해요. 1000만 건을. 범죄 혐의가 있건 없건 예. 범죄 혐의를 수사하다가 그 관련된 통화의 인적 사항들을 이름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을 사찰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 필요 없는 사람들을 수사 안 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수사 절차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지금 수사 대상에서 그렇죠. 충분히 어느 정도 통화가 된 내역들을 확인하고 그걸 거르는 작업들도 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금 여기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수사 대상이라는 게 지금 뭐 영장이 발부된 사람 그리고 그 발부된 사람과의 통화 내역까지는 괜찮지만
통화를 한 기자의 가족이나 뭐 이렇게까지 한 번 건너서 다른 인원 사람들까지 통신 자료가 나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착오인데요. 예. 그게 아니고 통신 자료라는 게 누가 누구랑 통화를 했다 이게 아니라 전화번호가 쫙 나오는 거예요. 이 예. 전화번호에 주인이 누구냐 이름만 나오는 겁니다. 예. 이 사람이 누구랑 통화를 했고 어떤 몇 시에 통화를 했고 이거는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 또 한편에서는 지금 윤석열 후보의 발언 격앙된 목소리로 얘기를 했지만 국민의힘 당 단톡방까지 털렸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지금 우리 저 김종민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일부는 맞고 일부는 뭐 물타기도 그런 물타기가 없는데요. 뭐 박근혜 정권 때 뭐 1,000만 건을 했다느니 뭐 그런 이야기는 도대체 금시초문인데요. 뭐 어쨌든 사실 통계가 그렇게 나와요. 어쨌든 뭐 지금 그러면 그 저 과거 정권에 그만큼 했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사찰이 또 아니라는 거죠, 하나는 사찰이. 또 하나는 예. 지금 공수처를 만들어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로 만들었는데요. 오로지 윤석열 후보자와 관련된 사건만 수사를 해서 정권의 전위대로 나섰거든요. 예.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의 단톡방까지 털어서 그 야당 의원들끼리 자기들의 그 원내 전략을 올리거나 또 개인적인 의견을 교환하는데 그것까지 들어가서 굳이 그 살펴볼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용은 포함이 되지 않았죠. 아니 그 내용이 내용도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거 그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야당 의원들이 올라 있으면 이 인적 사항은 충분히 나오잖아요. 예. 근데도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일일이 다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찰이 아니면 뭐며 또 민간인은요 기본적으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겠다고 만든 공수처가 왜 기자들은 왜 뒤집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공수처가 이런 식으로 어둠의 뭐 그 권력자처럼 또는 뒤에서 음습하게 그저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무슨 사찰을 위해서 통화 기록이나 뒤지는 이런 행위를 하려고 만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대선 국면에서 지금까지 수사한 거요. 전부 다 윤석열 후보자 관련된 거 외에는 없어요. 예.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라는 거잖아요. 공수처가 언제부터 오로지 정권의 충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껏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수사 제대로 하는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조선시대 포조를 데려다 놓고 수사를 시켜도 저 정도밖에 수사를 못할까 싶을 정도인데 그러면서 하는 짓은 늘 야당 의원 또 뭐 야당 정치인 또 야당 정치인 관련된 사람들 가족 또는 뭐 심지어 언론인들 이런데 통화 기록이나 뒤지고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사찰이 아니고 뭐가 사찰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좀 공수처에 대한 공세는 지금 이렇게 이어지고 있긴 한데 공수처에 대한 공세가 청와대로 지금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문 대통령이 해명을 해야 된다. 또 김기현 원내대표도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자꾸 이걸 정치 공세를 자꾸 키우는 거고요. 아까 지금 자꾸 이 용어를 예.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혼란스럽게 쓰시는데 이 통신 자료는 통화 기록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맨날 몇 시에 뭐 몇 분 동안 이 기록이 아닙니다. 그냥 수사 대상자와 통화했던 사람, 그러니까 통화했던 번호들의 이름만 확인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통화 기록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보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막 급락을 하잖아요. 예. 막 일주일 사이에 한 10% 이상 떨어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윤석열 후보나 윤석열 후보 가족들, 특히 부인과 관련된 상당히 이제 그 큰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서 떨어지니까 뭔가 반전의 카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건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이게 대대적으로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키워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문제는 이런 방식의 통신 관련된 그 통신 조회를 윤석열 총장이 280만 건을 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걸 가지고 공수처장 구속시키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거의 무기징역감입니다. 예. 아니 그거는요. 지금 이거는 아무리 대선 정치 공방이 뭐 절박하지만 이건 정말 이 법적으로 수사기관장이 일상적으로 해오던 단순한 전화 번호에 대한 확인 이걸 통신 사찰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 뭐 누구랑 통화했냐 단톡방의 내용이 뭐냐 이런 게 아닌데 마치 단톡방을 털었다. 그럼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단톡방에 누가 들어가 있고 어떤 대화가 이거를
공수처가 봤다고 다 오해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예. 이제 뭐 윤석열 총장 시절에 뭐 몇백만 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가당차는 물타기를 하는데 이게 검찰총장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검찰총장 산하의 각급 검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그분들이 전부 그 수사 과정에서 조회한 것을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회했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절차상 이 사건의 95% 이상을 경찰에서 수사를 하잖아요. 지금 또 수사권 조정 때문에 더 경찰의 수사 범위가 늘었는데, 경찰에서 조회하는 것도 전부 검사가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청의 건수로 잡혀요. 예.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도대체 아무리 물타기를 하고 초점을 흐리기를 하더라도 할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다 합니까? 이거는요, 그게 아니고 공수처 있잖아요, 공수처. 예. 공수처가 원래 뭐 공정하게 고위공직자의 부정행위 비리를 수사하겠다고, 그것도 야당의 야당의 몸을 짓밟고 또 당시 심상정 정의당과 함께 그 불법적으로 사실은 그 의회의 구성원 숫자를 조정해가지고 결국은 날치기 처리를 해서 공수처를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만들 때 저희들이 계속 그랬어요. 이게 이렇게 세상에 유례가 없는 수사기관을 만들면 이게 괴물 수사기관으로 전락할 것이고 정권의 연장에 앞장서는 정권의 놀이개가 될 것이다, 충견이 될 것이다 했는데, 결국에 그 공수처에 산 것은 전부 윤석열 잡기 위한, 윤석열에게 없는 죄 뒤집어 씌우기 위한 수사만 했단 말이에요. 그 공수처가 지금 예. 이런 야당 의원들 그 통화 자료나 조회하고 야당 의원들 뒷조사나 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우리 당에서 뭐 검찰에서 통화 사실 조회한 거, 경찰에서 통화 사실 조회한 것 이야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말이야. 무슨 박근혜 정권 때 공수처도 없었던 박근혜 정권 이야기하고, 윤석열 총장 시절에 뭐 공수처도 없던 시절 이야기는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저 비양심적으로 나오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 이게 이제 사찰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예, 예. 만약에 사찰이었다면 윤석열 총장이 282만 건을 했잖아요. 그럼 윤 총장 지금 수사 받아야죠. 그 사찰을 280만 건이나 했으니까. 두 분 말씀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정치 공세 그만하고 예. 공수처가 윤석열 총장만 자꾸 수사한다고 우리 김재원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윤석열 총장이 문제가 많은 사람, 왜 그런 사람을 후보로 뽑았어요, 글쎄. 그래서 다 무혐의 저는 답답한 되잖아요. 게 그게 아니고 이분이 없는 죄 뒤집어 씌우려고 하다가 지금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법원에서 판결 난 게 이분이 판사 사찰한 거, 그다음에 그 사찰 방해한 거, 이거 다 거의 유죄 심증으로 법원이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 많은 사람을, 그 가족도 문제 많은데 왜 그 후보를 뽑으셨냐고 도대체. 정과 사범에 답답해져. 검사 사층에서 교도소 갔다 온 분이 지금 여당의 대선 주자예요. 할 말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지금도 대장동 사건에 주범으로 의심받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는 그런 분을 수사하면 가지고 수사 받겠다는 자꾸 입장이에요. 근데 왜 자꾸 수사를 갖고 트집을 잡아? 수사를 지금 권력의 들어보시죠. 앞잡이가 지금- 되어 있는 검찰이 자. 수사를 똑바로 안 하잖아요. 네, 지금 이 정치권 상황 두 분 말씀하시는 거랑 비슷합니다. 공방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어요. 지금 대선 전국도 굉장히 이 관련된 이야기들로 공방들도 있고, 또 발언들도 굉장히 날선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 그 아들 2명에 대한 또 대학 입시 관련된 의혹 제기했다가 사과하신 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사실은 의원 몇 분이 그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예. 그 이전 단계부터 예. 이 입시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의혹 제기가 있었어요. 근데 계속 숨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밝혀라 하면서 거기에 밝히라고 하는데 재수한 분을 삼수했다고 이야기하고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계속 숨기고 있다가 의혹 제기를 하면서 이런 사실을 밝히라고 했는데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됐다고, 그래서 재수하신 분을 삼수하셨다고 말씀드려서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뭐 이제 사과를 한 거죠. 그러나 이재명 후보자는 그 아드님이 그 여러 가지
뭐 도박을 하고 또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고 온갖 저 댓글을 쓰면서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그에 대한 사과나 반성조차 없이 아들은 남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아들까지 손절하시는데 그에 대한 사과도 하셔야 돼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건 뭐 사실이 아니고요. 네. 우리 김 의원님 오늘 왜 이렇게 막 너무 뒤집어 씌우는데 이재명 후보가 비록 아들 문제지만 엄청나게 사과를 했습니다. 정말 아버지로서 예. 정말 국민들한테 사과도 하고 아들에 대해서도 뭐 아들도 뭐 무지하게 혼냈겠죠. 예. 그러니까 아들이 직접 나와서 공식적으로 사과도 하고 아들이 그래서 사과를 그거는 했어요? 사과를 안 했다. 이건 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짚어보는 거고요. 예. 저는 이제 대선 국면이 이제 올 12월 30일 내일이 마지막 날이 섣달 금음날이에요. 내일까지만 하고 1월 1일부터는 이런 좀 네거티브 혼탁한 정치 공방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자꾸 이 네거티브 공방에 너무 올인하다 보니까 이런 무리수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김 의원님은 별거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아니 의혹이라고 하는 게 선거 때가 되면 엄청 많이 생기잖아요. 뭐 김재현 의원님도 아마 후보 나가시면 엄청 의혹이 많이 생길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 의혹을 정치인들이 다 그냥 무책임하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수선해집니까? 예. 검증해보고 정말로 확인된 것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제보 들어오면 그냥 던져봐요. 아니 삼수 재수도 확인도 안 하고 무슨 이래가지고 공식 질의를 하거나 아니면 의혹 제기를 하는 당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아니 그 민주당이요 몇 개월 동안 그리고 검찰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검찰을 동원해서 1년 8개월 동안 수사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김건희 대표의 그 주가 조작 혐의라고 하면서 주가 조작 범인이 무슨 전준이 하면서 얼마나 의혹 제기하고 그 없는 죄 뒤집어 씌우려고 다 구속됐잖아요, 노력했습니까? 그 사람들. 그런데 지금 김건희 대표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려고 하니까 법무장관이 나서서 지금 못하게 막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의혹 제기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부 다 후보자 비방죄로 역시 범죄 행위를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김건희 대표가 운영하는 업체에 그 협찬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뭐 뇌물이니 어쩌고 하면서 수없이 또 문제 제기하고 의혹 제기하고 비난하고 또 검찰 동원해서 없는 죄 뒤집어 씌우려고 하다가 그것도 실패하니까 지금 또 무혐의 처분도 못하게 지금 검찰을 막고 있잖아요. 예. 이런 범죄 행위를 하신 분들이 그런 의혹 제기를 해서 지금까지 네거티브를 하신 분들이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좀 제가 근데 좀 김건희 씨는 당황스럽습니다. 비호하지 마세요. 김건희 씨 비호할 제가 비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니고 사건은. 자,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말씀 거예요. 중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지금 가지. 사실을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선 전국이기 다른 때문에 건 몰라도 후보의 김건희 이야기가 씨를 더 비호하면 중요합니다. 지금 후보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또 현장에서 후보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지금 TK 지역 순회 중인데 여기서 지금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윤 후보의 이야기 듣고 다시 두 분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여가지고 규제는 풀고 그리고 공정거래 질서 만들고 그다음에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기업을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세제 지원, 그다음에 금융 지원, 그리고 기술 R&D 지원. 또 지금 여기 오늘 현대 로보틱스의 그 협력 업체 그 대표님들도 늘 말씀을 하시는데 판로 지원. 이게 왜냐하면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매출을 늘릴 수 있어야 충분히 기술을 또 개발해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기존의 이런 무역협회나 이런 데서 그 코트라 이런 데서 아마 이런 작은 기업들의 해외 판로 지원이 원활하게 안 되는 것 같아서 막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런 많은 소위 말하는 디지털 인재들을 교육 현장에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돼야 그 일자리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제가 우리 상희 회장님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정말 맞아요. 일거리가 만들어지면 일자리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네. 후보님 그 며칠 동안
TK로 훑어보셨는데 직접 체감하신 민심 어떤지랑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수층하고 노령층 낙폭이 크거든요. 이건 글쎄 뭐 저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 컨설턴트도 아니고 그저 국민 바라보고 열심히 하는 것뿐이죠. 네. 네. 그만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답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마지막 질문 하나 받고 저희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예. 네? 뭐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변호사? 네. 글쎄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네, 오늘 여기 미래 먹거리 그 정도만 내용이 아니면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네, 오늘 자리에서는 뭐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는데 어제와는 조금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어제 좀 날선 발언들이 많았거든요. 뭐 바보를 데려다 정치를 했다거나 이러면서 현 정부를 비판하기도 하고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김건희 씨 사과 이후 그 시점부터 윤석열 후보의 발언들이 조금 강해진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저는 뭐 발언이 강해졌다기보다도 이제 분명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 사실은 저 문재인 정권의 그 경제 관련 정책을 총괄했던 뭐 경제수석이나 장하성 그다음에 뭐 몇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면서 28번이나 각종 규제 정책을 내놔서 집값을 한 2배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예. 바보들 맞죠. 그런 사람들 데리고 정책을 하니까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졌잖아요. 그리고 또 위선자의 대명사인 조국 장관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내세우니까 결국은 지금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뭐 맞는 이야기 했다고 봐요. 김종인 이제 우리 의원님 옛말에 보면요. 예. 이게 말로 뭘 하려고 하잖아요. 그 말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가 뭐 문재인 정부가 바보들 데려다 나라 망쳤다고 그러는데 그 문재인 정부가 발탁한 대표적인 바보가 윤석열 총장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 발탁하고 검찰총장 발탁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2년 동안 막 어수선해지고 아니 만약에 저런 얘기 하려면 자기가 죄송하다고 대국민 사과하고 후보 내려놓고 저런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자기만 쏙 빼고 자기는 훌륭하고 나머지는 다 바보다. 저런 내로남불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예. 난 이 양반이 원래는 수사할 때는 안 그런 것 같았는데 중앙지검장, 총장, 후보 자리가 올라가면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게 너무 세상을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아무 말이나 던지고. 근데 민간에서는요 그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를 딱 3명을 잘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조국, 추미애, 윤석열. 그렇게 두 분이 그 법무장관 두 분이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야당의 대선 후보까지 만들어줬기 때문에 3명은 임명 잘했다고 그래요. 아니 이게 제가 정말로 윤석열 후보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말이 되게 험해요. 예. 예? 아니 대한민국이 바보가 끌고 가는 나라다. 저런 식의 얘기는 일단 사실도 아니고 저런 식의 얘기는 저 양반이 정말 내용이 없구나.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욕하고 목소리 내고 거친 거 말고는 지금 콘텐츠가 없는 겁니다. 아니 근데 지금 자꾸 욕설 이야기하고 말이 거칠다 하는데 이재명 후보님은요 형수님하고 형님한테도 쌍욕도 다 하고 온통 말 뭐 입만 열면 욕하고 그런 분인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세요. 비방전은 여기서 잠시 좀 정리를 하고요.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윤석열 후보 현장에서 지금 TK 지역 유세 현장을 연결을 했었는데 조금 거친 발언들이 나온 것도 TK 현장이었었고 지금 시점으로 보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석방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자정을 기해서 지금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그리고 TK로 향한 윤석열 후보가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한 책임론으로 지지층을 분열시킬지 혹은 지금 이 기점을 통해서 다시 지지층을 결집시킬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유불리를 좀 따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김최고부터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근데 이건 이제 유불리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지금 전직 대통령 두 분을 교도소에 수감하고
지금까지 그 건강이 극도로 나빠지고 또 임기가 다 되어갈 때까지 석방하지 않는 예는 처음이죠. 예. 예, 과거에 뭐 그런 예가 없었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제 대선에 임박해서 사실상 대선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강하게 보이는 방식으로 사면 복권을 한 것도 이번 사면이 처음이죠. 그러나 네. 정작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함으로써 야당 정치인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저희들이 앞으로 잘 노력해서 극복해 나갈 일이죠. 청와대는 그런 음흉한 그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뭐 어떤 형태로든. 그러나 예. 그것을 뭐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의 몫이기 때문에 뭐 그걸 가지고 탓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석방 절차 진행된 후에 첫 메시지가 무엇일 건지에 대해서 지금 관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그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궁금한데 가까이서 보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지금은 뭐 특별한 메시지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난번에 어쨌든 그 사면 복권이 확정되고 나서 그때 이제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대회에 전한 메시지 내용은 뭐 사면 복권을 그 결정해 주신 대통령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가족을 빨리 만나겠고 당분간 치료에 전념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인사드리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께 자신의 입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인사하는 그런 방식은 취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죠. 현재까지는 예상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여론까지 좀 짚어보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시간이 좀 부족해서 여론은 다음 기회에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두 분께 추이도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대선 전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토보유세는 한다고 그랬다 안 한다고 그랬다가 다시 안 한다는 말 안 했다고 그래요. 제가 이런 사람하고 국민 여러분 보는 데서 뭐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가짜습니다. 후보님이 이번 대선이 비호감 대선이라는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포지티브 경쟁을 하면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는 정치 세력의 네거티브 전략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죠. 뭐 비호감 대선이 됐는데 뭐 저도 책임에 일단은 있겠죠. 저도 완벽한 사람이 못 되다 보니 하나, 둘, 셋, 만세! 내 친척, 내 친구 표만 다 얻어오면 됩니다. 내가 설득할 수 있는 사람 30년, 40년 됩니다. 그 사람들만 단독이 잘하, 단독이 1번만이야. 잘 그거 해놓으면 이재명 정권 사범에 쌍욕을 그냥 쉽게 하고 자기 가족을 정신병원에 보내고 대장동의 주범인데도 뻔뻔스럽게 피죽피죽 웃는 이런 사람 우리가 대통령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힘차게 정권을 쳐보겠습니다. 윤석열. 북한의 주사 이론 이런 거 배워가지고 그 민주화 운동의 대열에 낑겨가지고 마치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지금 이 집권 여당 후보는 잘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변신술. 맨날 어디 다니면서 엎드려서 큰절하고 눈물 흘리고 참 못 봐주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알 권리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론을 해야 된대요. 국민의 알 권리를 얘기하려면 대장동과 백현동의 진상부터 밝히고 잔인한 범죄 이야기 그런 것을 먼저 다 밝히십시오. 국민의 알 권리는 그게 우선입니다. 사실
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키워드들이 많았는데 알겠습니다. 나왔군요. 드디어 나왔어요. 이재명 후보의 선택은 바로 그분이에요. 윤석열 후보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꽤 많은데 제발 좀 자주 만납시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저한테 있는데 해주세요. 저도 반박 좀 하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공기가 무척 차가워졌습니다. 추위 속에 중부와 일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도 내려졌는데요.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매서운 세미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유입된 눈구름의 영향으로 서쪽 지방 곳곳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울릉도와 독도에는 최고 20cm의 폭설이 쏟아지겠고 충남과 호남에도 최고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1도, 춘천은 영하 14도가 예상되고요.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종일 춥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영하 4도, 대전 0도, 대구는 2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구원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조 씨는 법정 구속됐는데요.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